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결혼 5년 차를 맞은 이현우와 강서진 부부는 송파구의 작은 아파트에서 평범한 일상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38살의 IT 기업 백엔드 개발자로 재택 근무를 주로 하며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았죠. 원칙적이고 차분한 성격의 현우는 가정에 충실한 남편이었고 아내와의 시간을 소중하게 여겼어요. 반면 34살의 서진은 프리랜서 영상 편집자로 고정된 출근 시간 없이 프로젝트마다 일정이 달라지는 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일에 바쁘면서도 저녁 시간만큼은 함께 보내려 노력했고 주말이면 근처 카페나 공원을 산책하며 소소한 행복을 나누곤 했어요. 하지만 최근 몇 달 사이 서진의 일상에 미묘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죠. 평소엔 집에서 간편한 차림으로 작업하던 서진이 갑자기 외출할 때마다 화장을 하고 새로 산 옷을 입는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처음엔 클라이언트 미팅이 늘어서 그러려니 했지만 귀가 시간도 점점 불규칙해졌어요. 밤 10시가 넘어 들어오는 날이 잦아졌고 전화가 오면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짧게 통화한 뒤 나오곤 했죠. 현우가 누구냐고 물으면 서진은 클라이언트 때문이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편집 장비가 더 필요하다며 야간 촬영이 늘었다고도 했지만 예전과 달리 작업물을 보여주지도 않았어요. 현우는 아내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 서진은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고 두 사람 사이에 큰 갈등도 없었죠. 하지만 작은 신호들이 점점 쌓여가면서 현우의 마음속엔 불안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서진의 휴대폰 화면이 켜지면 재빨리 뒤집어 놓는 모습이나 외출하고 돌아온 뒤 미묘하게 번진 립스틱 자국 같은 것들이 현우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현우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내려 애썼죠.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마음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어요. 어느 금요일 저녁 서진은 급한 외부 미팅이 생겼다며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평소보다 진한 화장에 새로 산 원피스를 입은 모습이었죠. 현우는 언제 들어오냐고 물었지만 서진은 정확히 모르겠다며 늦을 수도 있다는 말만 남기고 나갔어요. 그날 밤 현우는 12시가 넘도록 잠들지 못한 채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새벽 1시가 다 되어서야 서진이 돌아왔고 피곤하다며 씻지도 않고 침대에 누웠죠. 현우는 아내의 옆모습을 바라보며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믿고 싶지만 의심이 끊임없이 고개를 드는 그 순간이 현우에겐 견디기 힘든 시간이었어요. 주말이 지나고 다시 평일이 시작되었지만 서진의 패턴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잦아지는 외출과 늦은 귀가 그리고 설명 없는 부재 시간들이 현우를 짓눌렀죠. 현우는 직접 물어볼까 고민했지만 확실한 근거도 없이 아내를 추궁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혹시 자신의 기우일 수도 있고 서진이 정말 바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선 이미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직감이 점점 강해지고 있었죠. 평범했던 일상은 조금씩 균열이 생기며 무너지기 시작했고 현우는 그 균열 속에서 혼자 불안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서진의 변화는 단순한 업무 과중으로 치부하기엔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이전까지 서진은 프로젝트를 마칠 때마다 자신이 작업한 영상을 현우에게 먼저 보여주며 의견을 물었죠. 광고 영상이든 홍보 콘텐츠든 편집이 끝나면 자랑스럽게 공유하던 모습이 서진의 습관이었어요. 하지만 최근 석 달 동안은 단 한 번도 작업물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현우가 요즘은 어떤 프로젝트를 하냐고 물으면 서진은 그냥 바쁘다는 말만 되풀이했고
구체적인 내용은 일절 공유하지 않았죠. 편집실에서 밤샘 작업을 한다더니 다음 날 특별히 피곤한 기색도 없이 가벼운 표정으로 돌아오는 날도 많았습니다. 현우는 서진의 휴대폰 사용 패턴에서도 이상함을 느꼈어요. 예전엔 식탁에 휴대폰을 놓고 함께 식사하던 서진이 이젠 늘 손에 들고 다니거나 화면을 아래로 향하게 뒤집어 놓았습니다. 알림이 울려도 재빨리 확인하고는 아무렇지 않은 척 넘기곤 했죠. 어느 날 저녁 서진이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 테이블 위에 휴대폰이 놓여 있었는데 메시지 알림이 여러 개 떴습니다. 현우는 무심코 화면을 봤지만 발신자 이름은 저장되지 않은 번호들이었고 내용 미리 보기는 꺼져 있어 확인할 수 없었어요. 그 순간 현우는 자신이 아내의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사실에 씁쓸함을 느꼈지만 동시에 이런 상황을 만든 서진에 대한 불신도 커져갔습니다. 외출 빈도도 점점 늘어났습니다. 주중엔 거의 매일 오후나 저녁 시간에 나가야 한다며 집을 비웠고 주말조차 갑작스러운 일정이 생겼다며 몇 시간씩 사라지곤 했어요. 현우가 함께 나가자고 제안하면 서진은 일 때문이라며 정중히 거절했죠. 그러면서도 외출 전 거울 앞에서 옷을 여러 번 갈아입고 향수를 뿌리는 모습은 단순한 업무 미팅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평소엔 거의 하지 않던 진한 화장을 하고 새로 산 옷을 입는 빈도가 눈에 띄게 늘었어요. 현우는 서진이 자신을 위해 꾸미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느꼈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느 화요일 오후 현우는 재택 근무 중 잠깐 휴식을 취하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때 서진이 통화하는 소리가 방문 틈새로 새어나왔죠. 목소리 톤이 평소와 달리 부드럽고 상냥했어요. 웃음소리도 섞여 있었습니다. 현우는 의도치 않게 그 소리를 듣게 되었고 가슴 한편이 서늘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통화가 끝나고 서진이 방에서 나왔을 때 현우는 누구랑 통화했냐고 물었습니다. 서진은 잠깐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클라이언트라며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죠. 하지만 그 짧은 순간의 표정 변화를 현우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에서도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현우는 부부 공동 계좌의 카드 사용 내역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편이었는데 최근 서진의 카드로 결제된 항목 중 모텔 인근 편의점과 카페 결제 내역이 여러 번 보였어요. 서진에게 물어보니 촬영 장소 근처라며 간단히 설명했지만 그 지역은 서진이 평소 작업하던 곳과는 전혀 다른 동네였습니다. 현우는 더 캐묻지 않았지만 그 내역들을 따로 메모해두기 시작했어요.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확신이 점점 강해졌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섣불리 추궁할 수도 없었죠. 현우는 조용히 관찰하며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밤마다 침대에 나란히 누워있지만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점점 멀어져만 갔습니다. 서진은 피곤하다며 현우를 피했고 스킨십도 현저히 줄었어요. 부부로서의 친밀감은 사라지고 마치 같은 공간에 사는 타인처럼 느껴지는 날들이 이어졌죠. 현우는 매일 밤 천장을 바라보며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직접 대면해서 솔직하게 물어볼까? 아니면 좀 더 지켜볼까? 마음이 계속 흔들렸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두려운 건 자신의 의심이 사실로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현우는 그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지만 동시에 이 불확실한 상태로 계속 살아갈 수도 없다는 걸 알고 있었죠. 어느 목요일 오후 3시쯤 현우는 집에서 코드 작업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집중해서 모니터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현관 초인종 소리가 울렸죠. 택배가 왔나 싶어 인터폰 화면을 확인했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어요. 문 앞에만 배달대행 포장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문을 열고 봉투를 집어들었죠.
자신은 최근에 아무것도 주문한 기억이 없었지만 아마도 서진이 시킨 물건이겠거니 생각했어요. 편집 장비 부속품이나 소품 같은 걸 자주 주문하던 서진이었으니까요. 현우는 별 생각 없이 봉투를 들고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봉투를 뜯어보니 안에는 작은 USB 하나만 덩그러니 들어있었어요. 별다른 메모나 송장도 없었고 그냥 투명 지퍼백에 담긴 USB 하나뿐이었죠. 현우는 이게 뭘까 싶어 잠시 망설였지만 내용물이 궁금해졌습니다. 혹시 서진의 작업 파일이 담긴 건가 싶기도 했고 실수로 잘못 배송된 건지 확인해야 할 것 같았어요. 현우는 USB를 들고 작업실로 가서 컴퓨터에 연결했습니다. 파일 탐색기 창이 열리고 폴더 하나가 보였죠. 제목은 날짜로만 되어 있었습니다. 현우는 마우스를 움직여 폴더를 클릭했고 안에 있는 동영상 파일을 재생했어요. 화면이 켜지는 순간 현우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장면은 현실이라고 믿고 싶지 않을 만큼 충격적이었죠. 모텔 침대 위에서 서진과 낯선 남자가 서로를 껴안고 있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어요. 두 사람은 옷을 벗은 상태였고 카메라를 의식한 듯 서로를 바라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영상은 흔들림 없이 고정된 각도로 촬영되어 있었고 화질도 깨끗했죠. 현우는 마우스를 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진짜일 리 없다는 생각과 동시에 저건 분명 서진이라는 확신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영상은 계속 재생되었고 두 사람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서진의 목소리가 화면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오늘 정말 좋았다는 말과 함께 날짜와 장소를 언급하는 대화가 이어졌죠. 남자는 서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다음에 또 보자고 말했어요. 두 사람의 대화는 너무나 자연스러웠고 친밀했습니다. 조작된 영상이라고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었죠. 목소리도 서진이 맞았고 얼굴도 명확했어요. 현우는 영상을 더 이상 볼 수 없어 일시정지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 속에 멈춰 선 서진의 얼굴이 현우를 바라보고 있었죠. 현우는 그 자리에서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손끝까지 차가워지는 느낌이었고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는 것 같았어요. 몇 분이 지났는지 몇십 분이 지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현우는 의자에 앉은 채로 움직이지 못했죠. 모니터 화면은 여전히 일시정지된 영상을 보여주고 있었고 현우는 그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기만 했어요.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터져 나올 것 같았지만 동시에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배신감도 모든 게 한꺼번에 밀려와 오히려 아무것도 느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현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평범한 오후의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고 밖에선 일상적인 소음이 들렸어요. 하지만 현우에겐 모든 게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현우는 다시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영상 파일의 재생 시간을 확인하니 총 15분 정도였어요. 현우는 나머지 부분을 볼 엄두가 나지 않았지만 동시에 모든 걸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죠. 손가락을 떨며 다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영상은 계속해서 두 사람의 모습을 담고 있었고 중간중간 대화 소리도 들렸어요. 남자의 얼굴도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20대 중후반쯤으로 보이는 남자는 캐주얼한 옷차림이었고 말투도 편안했죠. 서진은 그 남자 옆에서 행복해 보였습니다. 현우가 본 적 없는 표정이었어요. 영상이 끝날 때쯤 현우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책상에 팔을 올리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게 느껴졌죠.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쌓아온 신뢰와 사랑이 15분짜리 영상 하나로 산산조각 났습니다. 현우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가 폈다를 반복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오르다가도 깊은 슬픔에 잠기고
다시 허탈함이 밀려왔습니다. 감정의 롤러코스터가 끊임없이 이어졌죠. 현우는 USB를 빼서 손에 쥐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이 작은 장치 하나가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현우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다가 문득 배달 봉투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봉투 겉면에 찍힌 로고를 자세히 보니 낯익은 디자인이었죠. 현우의 대학 동기인 박진수가 3년 전부터 운영하고 있는 배달 대행 업체 로고였어요. 진수는 대형 플랫폼이 아닌 소규모 지역 기반 배달 대행 서비스를 운영하며 꽤 안정적으로 사업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이게 단순한 우연일 리 없다고 직감했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 USB를 자신에게 보낸 건지 아니면 정말 실수로 잘못 배송된 건지 확인해야 했죠. 현우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고 진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수는 2번의 신호음 만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오랜만이라며 반가워하던 진수는 현우의 침울한 목소리를 듣고 바로 분위기를 파악했죠. 무슨 일이냐고 묻는 진수에게 현우는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했어요. 오늘 오후에 진수 업체 봉투로 배달된 USB를 받았는데 내용물이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할 수 없지만 배송 기록을 확인해 줄 수 있겠냐고 조심스럽게 부탁했죠. 진수는 즉시 알겠다며 주소와 받은 시간을 물었고 현우는 송파구 자신의 집 주소와 오후 3시쯤이라고 답했어요. 진수는 잠시만 기다리라며 시스템에 접속하기 시작했습니다. 10분 정도 지나 진수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진수의 목소리는 당황스러움과 의아함이 섞여 있었어요. 로그를 확인했는데 이상한 점이 있다고 말했죠. 주문자 이름은 정혜욱이라는 라이더였고 배송 신청을 직접 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보통은 고객이 주문하면 라이더가 배정받는 구조인데 이번엔 라이더 본인이 직접 배송을 신청한 케이스였어요. 더 이상한 건 받는 주소였습니다. 원래 입력된 주소는 서진의 작업실 주소였는데 시스템 자동 완성 기능 때문에 현우의 집 주소로 바뀌어 있었다는 거죠. 진수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이해가 안 간다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현우는 진수의 설명을 들으며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동 완성 오류라는 말에 현우는 작년 겨울을 떠올렸어요. 서진의 생일 선물로 새 태블릿을 주문했을 때 진수 업체를 이용한 적이 있었죠. 그때 받는 사람을 서진으로 하고 집 주소를 입력했었습니다. 시스템에 서진 이름과 현우 집 주소가 함께 저장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혜욱이 서진 이름으로 배송 신청을 하면서 주소를 입력하려 할 때 자동 완성으로 현우의 집 주소가 뜬 거였죠. 정혜욱은 아마 확인도 제대로 안 하고 그대로 진행 버튼을 눌렀을 겁니다. 현우는 이 모든 상황이 단순한 실수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에 기가 막혔어요. 진수는 정혜욱이라는 라이더에 대해 좀 더 설명했습니다. 36살의 남성으로 1년 전부터 업체에 등록되어 활동하는 라이더였죠. 평소 성실하게 일하는 편이었고 특별한 문제를 일으킨 적도 없었다고 했어요. 다만 최근 몇 달간은 배달 건수가 줄었고 활동이 뜸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진수는 이 라이더가 왜 개인적으로 배송을 신청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필요하면 연락처를 알려줄 수 있다고 제안했죠. 현우는 고맙다며 일단은 혼자 생각을 정리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진수는 무슨 일인지 물었지만 현우는 나중에 얘기하겠다며 전화를 끊었어요. 전화를 끊고 난 뒤 현우는 모든 상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혜욱이라는 남자가 서진과 촬영한 영상을 USB에 담아 서진에게 보내려 했던 거였죠. 아마도 둘 사이의 특별한 순간을 기념하려는 의도였을 겁니다. 하지만 배송 주소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시스템
자동 완성으로 현우의 집으로 배송된 거였어요. 만약 정혜욱이 주소를 한 번만 더 확인했더라면 현우는 이 사실을 영원히 모르고 지냈을지도 모릅니다. 우연이자 실수가 숨겨진 진실을 드러낸 셈이었죠. 현우는 씁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방식으로 아내의 불륜을 알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현우는 책상 서랍을 열고 노트와 펜을 꺼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냉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죠. 노트 첫 페이지에 오늘 날짜를 적고 USB 발견 시각과 진수에게 확인한 내용을 하나씩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정혜욱이라는 이름, 서진의 작업실 주소, 배송 오류의 경위까지 빠짐없이 적어 내려갔습니다. 증거를 확보하고 상황을 명확히 정리하는 게 먼저라고 판단했죠. 현우의 손은 여전히 떨렸지만 글씨는 또박또박 선명했습니다. 배신감과 분노 속에서도 현우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었어요. 현우는 진수에게 다시 연락해 정혜욱에 대해 더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진수는 흔쾌히 도와주겠다며 라이더 등록 정보와 최근 활동 내역을 자세히 조사하기 시작했죠. 이틀 뒤 진수는 현우를 만나자고 했고 두 사람은 송파구의 조용한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진수는 노트북을 펼치며 조사한 내용을 하나씩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정혜욱은 대형 배달 플랫폼에 소속된 라이더였고 진수의 업체는 부업처럼 가끔 이용하는 정도였습니다. 소득은 월 평균 300만 원 정도였고 강동구에 원룸을 얻어 혼자 살고 있었죠. 진수는 정혜욱의 소셜미디어 계정도 찾아냈는데 거기엔 배달 일상과 함께 가끔 촬영 현장 사진들이 올라와 있었어요. 그 사진들 중에는 서진이 함께 찍힌 것도 여러 장 있었습니다. 배달 플랫폼 홍보, 영상 촬영 현장이라는 설명과 함께 서진과 정혜욱이 나란히 서서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게시 날짜를 확인하니 6개월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진수는 이 시기가 서진과 정혜욱이 처음 만난 때일 거라고 추측했어요. 현우는 사진들을 하나하나 넘겨보며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발전했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엔 업무적인 거리를 유지한 듯 보이던 사진들이 점점 자연스럽고 가까워지는 모습으로 변해갔어요. 마지막 사진은 석 달 전에 올라온 것으로 두 사람이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는 모습이었죠. 촬영이 끝난 뒤 개인적으로 만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진수는 정혜욱의 최근 배달 패턴도 분석해봤다고 했습니다. 6개월 전까지는 하루 평균 20건 이상의 배달을 소화하던 성실한 라이더였는데 그 이후로는 배달 건수가 절반 이하로 줄었다고 했죠. 특히 오후 시간대와 저녁 시간대에 활동이 거의 없었고 주말에도 일을 하지 않는 날이 많았습니다. 진수는 이게 일반적인 라이더 패턴과 맞지 않는다며 고개를 저었어요. 보통은 저녁 시간이 배달 주문이 가장 많을 때인데 정혜욱은 오히려 그 시간을 피하고 있었던 겁니다. 현우는 그 시간이 서진과 만나는 시간이었을 거라고 확신했죠. 서진 역시 저녁 시간에 외출이 잦았으니까요. 두 사람의 일정이 묘하게 겹친다는 사실이 모든 걸 설명해 주었습니다. 현우는 진수에게 고맙다며 커피값을 계산하려 했지만 진수가 손을 저었습니다. 진수는 현우의 표정을 보며 대충 상황을 짐작했는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USB 내용이 그런 거였냐고 직접적으로 묻진 않았지만 눈빛으로 위로를 전했죠. 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나중에 자세히 얘기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진수는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라며 현우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현우는 친구의 따뜻한 마음씨에 감사함을 느꼈지만 동시에 자신의 처지가 더욱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카페를 나서며 현우는 주머니 속 USB를 만지작거렸죠. 이 작은 장치가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게
여전히 믿기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온 현우는 서재에 앉아 노트를 펼쳤습니다. 진수에게 받은 정보를 정리하며 전체 그림을 그려보기 시작했죠. 서진은 6개월 전 배달 플랫폼 홍보 영상 프로젝트를 맡았고, 그때 모델 겸 실제 라이더로 정혜욱을 만났습니다. 촬영은 한 달 정도 진행되었을 테고,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을 거예요. 정혜욱은 서진보다 2살 어렸고, 자유로운 직업 특성상 시간 조절이 가능했습니다. 서진 역시 프리랜서로 고정된 일정이 없었으니 만나기에 좋은 조건이었죠. 현우는 두 사람이 어떻게 친구에서 연인으로 발전했을지 상상하고 싶지 않았지만 머릿속에선 자꾸 그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을 다시 꺼내 살펴봤습니다. 모텔 근처 편의점 결제가 처음 나타난 건 넉 달 전이었죠. 그 이후로는 거의 매주 한두 번씩 비슷한 지역에서 결제 내역이 보였어요. 커피관 편의점, 간식 주유비 같은 소액 결제들이었지만 패턴이 명확했습니다. 현우는 달력을 펼쳐 서진의 외출 날짜와 카드 사용 내역을 대조해봤죠. 거의 일치했습니다. 서진이 급한 미팅이 있다며 나갔던 날들이 전부 정혜욱과 만난 날이었던 거예요. 현우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서진의 거짓말을 전혀 의심하지 않고 믿었던 자신이 바보 같았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현우는 냉정하게 모든 증거를 모으고 있었어요. 영상 속 대화 내용도 다시 떠올려 봤습니다. 서진과 정혜욱은 서로를 애칭으로 부르며 다음 만남을 기약했고, 그날이 특별한 날이라는 언급도 있었죠. 아마도 두 사람이 사귄 지 100일이나 기념일 같은 날이었을 겁니다. 그걸 기념한다며 영상까지 촬영한 거였어요. 현우는 그 영상이 원래 서진에게 선물로 전달될 예정이었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습니다. 만약 배송 주소가 제대로 입력되었다면 서진은 그 영상을 받아보고 행복해했겠죠. 정혜욱의 실수가 아니었다면 현우는 아무것도 모른 채 계속 속았을 겁니다. 현우는 노트를 덮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분노보다는 서늘한 냉정함이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모든 증거를 정리한 뒤 법적 대응을 준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감정적으로 서진을 추궁하거나 정혜욱을 직접 만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죠. 오히려 법적 절차를 통해 명확하게 책임을 묻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현우는 인터넷을 검색해 이혼 전문 변호사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법률사무소를 비교한 끝에 강남구에 있는 최다솜 변호사의 사무실을 찾아가기로 했죠. 최다솜은 가정법률 전문가로 이혼 소송과 상간 소송에서 높은 승소율을 자랑하는 변호사였습니다. 상담 예약을 잡고 현우는 준비한 자료들을 가방에 챙겼어요. USB와 배송 기록, 카드 사용 내역, 그리고 자신이 정리한 노트까지 빠짐없이 담았습니다. 상담 당일 현우는 긴장된 마음으로 법률사무소 문을 열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사무실에서 최다솜 변호사가 현우를 맞이했죠. 35살 정도로 보이는 최다솜은 차분하고 단정한 인상이었습니다. 현우를 응접실로 안내한 뒤 어떤 일로 찾아왔는지 물었어요. 현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아내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혼과 법적 대응을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최다솜은 고개를 끄덕이며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해달라고 했죠. 현우는 가방에서 자료들을 꺼내며 차근차근 지난 일주일간의 일들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USB가 잘못 배송된 경위부터 영상 내용, 그리고 정혜욱에 대해 조사한 내용까지 빠짐없이 전했어요. 최다솜은 USB를 받아 노트북에 연결했습니다. 영상을 짧게 확인한 뒤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죠. 이 정도면 명백한 불륜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배송 기록과 카드 사용 내역도 모두 정황 증거로 활용 가능하다고 설명했어요.
최다솜은 법적으로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서진을 상대로 한 이혼 소송이었고, 둘째는 정혜욱을 상대로 한 상간남 손해배상 청구였죠.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는 서진이 유책 배우자가 되기 때문에 위자료와 재산 분할에서 현우에게 유리한 조건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상간남 소송은 배우자 아닌 제3자가 부부관계를 침해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우는 조용히 듣고 있다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그리고 서진과 정혜욱이 도망갈 가능성은 없는지 물었죠. 최다솜은 이혼 소송은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지만 상대방이 불륜 사실을 인정하면 훨씬 빨리 끝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정혜욱의 경우 배달 플랫폼에 등록된 라이더라 개인정보가 명확하고 도망가기 어렵다고 설명했어요. 오히려 소송이 시작되면 직업활동에 지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죠. 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럼 바로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최다솜은 알겠다며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달라고 했어요.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재산 관련 서류들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현우는 묘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한다는 막막함이 조금 덜어진 기분이었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사실이 현우에게 힘이 되었어요. 법률사무소를 나와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는 동안 현우는 지난 5년을 떠올렸습니다. 서진과 처음 만났을 때, 결혼식을 올리던 날, 신혼여행을 갔던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죠. 그때는 정말 행복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이 언제부터 거짓이 되었는지는 알 수 없었어요. 어쩌면 서진은 처음부터 진심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현우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집에 돌아온 현우는 서재 책상에 앉아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증명서 발급을 신청했고, 은행과 카드사에도 거래 내역 발급을 요청했죠. 모든 절차를 차근차근 밟아가면서 현우는 자신이 점점 냉정해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처음 USB를 봤을 때의 충격과 분노는 이제 차가운 결단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지 않겠다고 다짐했죠. 서진이 집에 돌아오기 전까지 현우는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남은 건 서진과 마주하는 일뿐이었어요. 현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곧 모든 게 끝날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저녁 7시쯤 서진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은 일찍 들어간다는 내용이었어요. 현우는 답장을 보내지 않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식탁 위에 USB와 배달 봉투를 조용히 올려놓았죠. 그리고 소파에 앉아 서진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현우의 심장도 그 소리에 맞춰 뛰고 있었습니다. 긴장되면서도 이상하게 침착한 기분이었죠. 5년간의 결혼 생활이 오늘 밤 완전히 끝날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현우는 두 손을 깍지 끼고 문을 바라봤어요. 이제 곧 진실과 마주할 시간이었습니다. 8시 30분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진이 평소처럼 신발을 벗으며 다녀왔다고 말했죠. 현우는 소파에서 일어나지 않고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서진은 거실로 들어오다가 식탁 위에 놓인 배달 봉투와 USB를 발견했습니다. 잠시 멈칫하더니 이게 뭐냐고 물었죠.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밝았지만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현우는 아무 대꾸 없이 서진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 침묵이 서진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죠. 서진은 봉투를 집어들며 자기가 주문한 거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혹시 잘못 배송된 거 아니냐며 웃음을 지어 보였어요.
현우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식탁으로 걸어갔습니다. 서진의 바로 앞에 서서 USB를 가리키며 한번 봐보라고 말했죠.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이 서진을 압도했습니다. 서진은 USB를 보며 이게 뭐냐고 다시 물었어요. 하지만 현우는 대답 대신 노트북을 가져와 식탁 위에 펼쳤습니다. USB를 연결하고 영상 파일을 클릭했죠. 화면이 켜지는 순간 서진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습니다. 자신과 정혜욱이 함께 찍힌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으니까요. 서진은 황급히 노트북을 닫으려 했지만 현우가 손을 막았습니다. 이게 뭐냐고 따져 물으려던 서진의 입에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영상은 계속 재생되었고 두 사람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죠. 서진은 고개를 돌리며 이건 아니라고 중얼거렸어요. 설명할 수 있다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하지만 현우는 설명은 필요 없다고 잘라 말했죠. 대신 책상에서 가져온 서류 봉투를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배송 기록과 카드 사용 내역, 그리고 정혜욱에 대한 조사 내용이 모두 담긴 자료였어요. 서진은 봉투 안을 들여다보다가 주저앉듯 의자에 앉았습니다.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표정이었죠. 서진은 입술을 떨며 말을 이어가려 했습니다. 실수였다고, 순간의 잘못이었다고 변명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현우는 고개를 저으며 6개월이 순간이냐고 물었습니다. 카드 내역을 보면 넉 달 전부터 꾸준히 만났다는 게 다 나온다고 말했어요. 서진은 할 말을 잃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현우는 아무런 동요도 보이지 않았죠. 오히려 더 차갑게 식은 목소리로 이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법적으로 진행할 거라고 덧붙였어요. 서진은 고개를 들어 현우를 바라봤지만 현우의 눈빛은 이미 서진을 향한 애정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서진은 울먹이며 미안하다고 반복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애원했지만 현우는 한 발짝 물러서며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선언했죠. 내일부터 변호사가 연락할 거니 절차에 협조하라고만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자신은 다른 곳에서 지낼 테니 서진도 준비하라고 덧붙였어요. 서진은 책상에 엎드려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5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소리였죠. 현우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 한편이 아팠지만 동시에 이미 끝났다는 걸 확신했습니다. 배신당한 신뢰는 다시 회복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현우는 방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해둔 가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서진은 여전히 책상에 엎드린 채 흐느끼고 있었어요. 현우는 마지막으로 서진을 바라보며 왜 그랬냐고 물었습니다. 서진은 대답하지 못했죠.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던 겁니다. 현우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뒤에서 서진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현우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복도를 걸으며 현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5년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싶었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며 현우는 앞으로 남은 절차들을 떠올렸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었어요. 현우는 친구 집에 며칠 머물다가 송파구 근처 오피스텔을 계약했습니다. 작지만 깔끔한 원룸이었고 혼자 살기엔 충분했죠. 이사를 마친 뒤 최다솜 변호사와 본격적으로 소송 준비에 들어갔어요. 서진은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명백한 증거 앞에서 반박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결국 불륜 사실을 인정했고 이혼 조건에 대한 협의가 시작되었죠. 유책 배우자인 서진은 위자료 3천만 원을 현우에게 지급하기로 했고 재산 분할에서도 불리한 비율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현우가 결혼 전부터 모아온 예금과 결혼 후 구입한 자동차는 모두 현우의 몫이 되었어요. 아파트 전세금도 현우가 전액 가져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정혜욱에 대한 상간남 소송도 동시에 진행되었습니다. 최다솜은 정혜욱의 주소를 확인하고 소장을 발송했죠. 정혜욱은 처음엔 연락을 피하려 했지만 배달 플랫폼에 등록된 라이더라 개인정보가 명확해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변호사를 통해 합의 의사를 밝혀왔어요. 정혜욱은 손해배상금 2천만 원을 분할로 지급하기로 했고 서진과의 관계를 즉시 단절하겠다는 각서도 작성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정혜욱의 소속 플랫폼에도 상황이 알려졌고 그는 사실상 배달 일을 계속하기 어려운 처지가 되었죠. 평판이 나빠진 정혜욱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새로운 일을 찾아야 했습니다. 이혼 소송은 생각보다 빠르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석 달 만에 모든 절차가 끝났고 현우와 서진은 법적으로 남남이 되었죠. 마지막 법원 출석날 현우와 서진은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서진은 여윈 얼굴로 현우를 바라봤지만 현우는 고개만 살짝 숙이고 지나쳤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판사는 이혼 판결문을 낭독했고 두 사람의 5년 결혼 생활은 공식적으로 종료되었습니다. 법원을 나서며 현우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가을 하늘은 맑고 높았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어깨가 가벼워지는 기분이었죠. 서진은 이혼 후 일거리를 구하기 힘들어졌습니다. 프리랜서 업계는 생각보다 좁았고 소문은 빠르게 퍼졌어요. 불륜으로 이혼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클라이언트들이 하나둘 연락을 끊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 의뢰도 뚝 끊겼죠. 서진은 결국 서울을 떠나 지방으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정혜욱과의 관계도 소송 이후 완전히 끝났어요. 두 사람은 서로에게 연락하지 않았고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뜨겁게 타올랐던 감정은 법적 책임 앞에서 차갑게 식어버렸죠. 정혜욱은 건설 현장 일용직으로 일하며 손해배상금을 갚아나가고 있었고 서진은 작은 영상 제작사에 계약직으로 들어가 근근히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현우는 새로운 일상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오피스텔에서 혼자 사는 생활이 처음엔 낯설었지만 점차 익숙해졌어요. 주말엔 혼자 영화를 보거나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회사 동료들과 저녁 약속도 잡았고 오랜만에 취미 활동도 시작했죠. 마음의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아물어가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다시는 누군가를 쉽게 믿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두려워하지도 않기로 했어요. 배신의 아픔을 겪었지만 그 경험이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현우는 오피스텔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거리엔 사람들이 오가고 배달 라이더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죠. 현우는 문득 그날 오후를 떠올렸어요. 문 앞에 놓인 작은 배달 봉투 하나가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사실이 여전히 신기했습니다. 만약 그 USB가 제대로 배송되었다면 현우는 아직도 모르는 채 살고 있었을 거예요. 우연한 실수가 숨겨진 진실을 드러냈고 현우에게 새로운 삶을 선택할 기회를 준 겁니다. 현우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미소 지었습니다.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지만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모든 변화는 문 앞에 도착한 작은 배달 봉투 하나에서 시작되었습니다.